그 시절에 어머니는 콜랑에 대해, 일종의 환영에 대해, 내 연인에 대해 발작적인 광기를 일으키곤 했다. 그녀는 콜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 아이 주위에 이상야릇한 분위기가 감돌고 최근 들어 부쩍 행동을 조심하는 게 눈에 띈다. 말투가 평소보다 더 느릿느릿하다. 모든 것에 강렬한 호기심을 내보이는 동시에 방심해 있는 것도 같다.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어머니를 관찰하는 자, 그녀의 불행을 관찰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인생에 일어난 급작스러운 심한 공포였다. 그녀의 딸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영영 결혼도 못하고 영원히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타락해서 고독해지지는 않을까. 갑작스레 이런 공포에 휩싸인 어머니는 나에게 달려와 방에다 나를 가두고 주먹으로 후려치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내 몸과 속옷 냄새를 맡아보더니 중국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한술 더 떠 속옷에 수상한 얼룩이 있나 살펴보기까지 하더니 온 도시에 다 들리도록 고함친다. 내 딸은 창렬하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겠다고. 차라리 딸애가 죽는 것을 보는 게 낫겠다고. 이젠 아무도 딸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문을 더럽힌 개보다도 못한 것이 되었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한다.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곳을 더 더럽히지 못하도록 집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 내가 갇혀있는 방벽 뒤에는 큰오빠가 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동생을 때리길 잘했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은밀하고 다정하다. 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고 어머니에게 종용한다. 이 여동생이 신세를 망치고 그래서 어머니가 절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고.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때린다. 작은 오빠는 어머니에게 누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친다. 그는 정원으로 가서 숨는다. 작은 오빠는 그러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 그는 낯선 사람 같은 형을 두려워한다. 작은 오빠의 두려움이 엄마를 진정시킨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과 몸을 망친 딸의 불행 때문에 운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 운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 한 번의 키스도 없었다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소리친다.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중국 사람과 그렇게 못생기고 빈약한 중국 사람과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큰오빠가 문 밖에 꼼짝 않고 붙어 서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여동생이 알몸으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내가 계속 매를 맞아 위험한 순간에 다다르기를 원했을 것이다. 또 어머니도 큰오빠의 이런 모호하고도 끔찍한 의도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이다. 오빠들은 정기적으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싸움을 벌이곤 했다. 큰오빠는 상습적으로 작은 오빠에게 화를 냈다. 나가 그 주장스러운 녀석아. 그리고 말을 끝내자마자 그를 때리곤 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치고받기만 했다. 그들의 숨소리, 신음소리, 둔탁한 주먹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함께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이런 처참하고 살인적인 분노의 능력을 똑같이 타고났다. 형제 사이, 자매 사이, 그리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말고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분노를 본 적이 없다. 큰오빠는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없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악을 휘두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작은 오빠는 그 이 끔찍한 성격에 무력하게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싸울 때 우리는 저러다 둘 다 죽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둘은 항상 다투었다. 한 번도 같이 놀지 않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들이 나누어 가진 공통점이라고는 같은 어머니, 같은 누이, 같은 핏줄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생각에 어머니는 오직 큰아들에게만 내 아가라고 불렀던 것 같다. 어머니는 이따금 큰오빠를 그런 식으로 부르곤 했다. 나머지 두 아이들은 밑의 애들이라고 불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원칙, 즉
우리의 불행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고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게 되었다. 첫 번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인들이다. 근무지 밖에서 만날 때 처음엔 사이공 거리에서, 다음에는 전기 여객선에서, 기차에서, 그 후에는 아무 곳에서나 우리는 속내의 이야기를 무한정 풀어놓는다. 그것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늦은 오후에, 특히 건기에 어머니는 집안을 구석구석 닦기 시작한다. 청소하기 위해, 깨끗이 하기 위해,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 집은 제방 위에 있어서 뱀이나 정갈, 불개미 혹은 계절풍의 거친 회오리 바람에 뒤이은 메콩강의 홍수로부터 안전하다. 지대가 높아서 양동이로 바닥에 물을 부어 집안 전체를 깨끗이 씻어낼 수도 있다. 의자는 모두 탁자 위에 올려지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다. 작은 응접실의 피아노 다리도 물에 잠긴다. 물은 현관으로 흘러내려 앞마당을 흘러넘친 다음 부엌 쪽으로 흘러간다. 심부름 꾼 아이들은 신이 난다.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물장난을 친다. 그러고는 마르세유 비누로 바닥을 닦는다. 모두가 맨발이다. 어머니도 맨발이다. 어머니가 웃는다. 어머니가 화낼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온 집안에 비누 향내가 가득하다. 폭풍 뒤의 젖은 흙에서 나는 촉촉하고 감미로운 냄새가 집안에 풍긴다. 특히 이 냄새가 다른 향기와 섞일 때, 즉 상큼하면서 독한 마르세유 비누 냄새와 빨래 냄새 혹은 하얀 호청 냄새, 어머니의 채취, 어머니의 순결한 채취와 섞일 때 그것은 우리를 미칠 듯이 즐겁게 만든다. 물은 오솔길까지 흘러내려간다. 심부름꾼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들의 손님들도 이웃집 백인 아이들도 달려온다. 어머니가 이따금씩 아주 행복해지는 시간, 온 집안을 대청소하며 모든 것을 잊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그럴 때면 응접실로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가 외우고 있는 유일한 곡조, 그녀가 사범학교에서 배운 곡조를 친다. 그리고 노래도 부른다. 가끔 그녀는 장난을 치고 웃기도 한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춘다. 갑자기 호수, 강가의 들판, 개울, 해변처럼 변해버린 이 집에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모두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밑의 두 아이들, 딸과 작은 아들이다. 문득 그들은 웃음을 그치고 땅거미가 내리는 정원으로 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난다. 집 안을 물로 대청소할 때 큰오빠는 빈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로에가론 지방의 마을 신부였던 우리의 후견인 집에 가 있었다. 그도 가끔 웃을 때가 있었지만 우리처럼 자주 웃지는 않았다. 나는 모든 걸 잊어가는 것 같다. 작은 오빠와 나, 우리는 잘 웃는 아이들이었다. 숨이 끊어질 만큼 잘 웃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사실도 나는 잊어간다. 내게는 전쟁도 어린 시절과 똑같은 색깔로 기억된다. 전쟁 기간은 큰오빠가 군림하던 시기와 혼동된다. 그건 아마도 작은 오빠가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이미 말했듯이 작은 오빠는 심장이 멈추었고 그렇게 잊혀갔다. 전쟁 동안에는 큰오빠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이미 내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내게 전쟁은 큰오빠와도 같다. 전쟁은 큰오빠처럼 도처에 번지고 침입하고 훔치고 또 감금한다. 또한 모든 것에 섞여들어 머릿속에도 몸속에도 생각 속에도 존재하며 깨어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시종일관 제어할 수 없는 취기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스러운 영토 같은 어린아이의 몸을, 나약한 자들이나 패배한 민족들의 육체를 점령한다. 악은 바로 거기에 우리 피부에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신자 아파트로 돌아온다. 우리는 연인이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때때로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곁에서 잔다. 그의 품 안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같은 방, 같은 침대 속에서 잔다. 가끔 학교도 결석하고 밤이면 시내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다. 그는 나를 목욕시킨다. 씻기고 닦아주고 나서 나를 깨안는다. 파우더를 뿌려주고 옷을 입힌 후 또다시 나를 깨안는다. 나는 그의 인생의 애첩이다. 그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 속에서 지낸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불안을 느낀 적이 없다. 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 내가 백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에게 밝혀지면 그가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을 만큼 내가 어렸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특히 큰오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우습다. 나는 그에게 우리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소송을 제기할 형편도 못 되고 어머니가 토지 측량 결과 행정관리인, 총독, 법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들이 모두 패소로 끝났다고 말해준다. 어머니는 재판을 할 줄 모른다. 침착하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건 더 못한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서 기회를 망쳐버린다. 또다시 소송을 건다 해도 마찬가지일 테니 그가 겁낼 필요는 없다. 마리 클로드 카펜터. 그녀는 미국 여자였다. 내 기억으로는 보스턴 출신이었던 것 같다. 그녀의 눈은 매우 맑고 잿빛이 감도는 파란색이었다. 1943년이었다. 마리 클로드 카펜터는 금발이었다. 그녀는 젊음이 지나고 이제 막 초로에 접어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예쁘게 느껴진 것 같다. 그녀의 미소가 금세 피어올랐다. 곧 사그라지는 모습은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았다.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고음이 되면 약간 갈라지는 낮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벌써 45,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였다. 16구의 알마 근처에 있던 그녀의 아파트는 세안강이 바라다 보이는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있었다. 우리는 어느 겨울날 그녀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여름에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음식은 파리의 최고급 식당에서 주문해 온 것이었다. 언제나 간단한, 약간 부족한 듯한 식사였다. 우리는 그녀를 언제나 집에서만 보았고 밖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끔 그 집에는 시인 말라르메의 추종자가 와 있을 때도 있었다. 어쩌다 한두 명의 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한 번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론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어디서 그들을 만났는지, 어디서 그들과 알게 되었는지, 왜 그들을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들의 작품을 읽은 적도, 그들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도 없었다. 식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님들은 줄곧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1942년 겨울이 끝날 무렵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리 클로드 카펜터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없었다. 종종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자기가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놀라며 소리내어 웃곤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그녀는 이렇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미안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곤 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손님이 많을 때면 우리는 그녀가 간 뒤에도 한두 시간 더 눌러앉아 있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음 놓고 천천히 놀다 가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가 없을 때 그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백일몽을 꾼 기분이었다. 모르는 사람 집에서 우리와 똑같이 영문도 모르고 초대된 모르는 사람들과 몇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의 아릇한 기분.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여서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순간을 보낸 기분이었다. 그것은 마치 제3국의 국경을 통과할 때나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나 병원, 호텔 혹은 공항 대합실에서 막연히 기다릴 때와 같은 것이었다. 여름에는 세안강이 바라다 보이는 널찍한 테라스에서 점심을 먹었고 건물 지붕에 마련된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다. 거기엔 수영장이 있었다. 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파리 시가를 내려다 보았다. 텅 빈 거리, 강물, 그리고 골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텅 빈 골목들에는 개호동나무 꽃이 만발해 있었다. 마리 클로드 카펜터. 나는 그녀를 줄곧 바라보았다. 그녀가 거북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내가 그녀를 본 것은 그녀를, 그러니까 마리 클로드 카펜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왜 그녀는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서 살까? 왜 그녀는 보스턴에서 이토록 먼 곳으로 왔을까? 왜 그녀는 부자일까? 왜 사람들은 그녀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까? 왜 이런 꾸며낸 듯한 초대를 하는 것일까? 왜 그녀의 눈 아주 깊은 곳,
시선의 바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일까? 마리 클론드 카펜트. 왜 그녀의 옷들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빠진 듯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일까? 특징 없고 단정하며 지나치게 깨끗한 흰 옷은 꼭 한겨울에 꺼내 입은 여름 옷 같았다. 패티 페르난데즈. 남자들에 대한 추억은 눈부신 빛 아래서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들에 대한 기억은 쉬이 떠오르곤 한다. 패티 페르난데즈. 그녀도 외국인이다.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가 파리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근시다. 그래서 또렷이 보기 위해 눈을 찌푸린다. 그리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버린 여인이다. 아마도 30년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우아함만을 기억한다. 그녀를 잊기엔 너무 때가 늦었다. 아무것도 완벽해질 수 없다. 상황도 시대도 추위도 배고픔도 독일의 패배도 죄악의 폭로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녀는 그 어떤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을 뒤로 한 채 항상 길을 걷는다. 여기서도 눈은 맑다. 장밋빛 원피스는 낡았고 거리의 태양 아래 검은색 밀짚 모자는 먼지에 뒤덮여 있다. 그녀는 날씬하고 키가 커서 꼭 먹으로 찍어낸 중국 판화 같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외국 여자의 우아함을 경탄하며 바라본다. 그녀는 마치 여왕과도 같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여인, 멀리서 온 여인일 것이라고만 말한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에서 발견하는 그런 뜻밖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아주 낡고 초라한 유럽식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노루 가죽 조각이나 낡은 구식 양복, 오래된 커튼감, 낡은 바탕천, 낡은 옷감 조각, 낡은 고급 기성복 누더기 또는 좀 먹은 여우털, 오래된 수달피를 걸쳤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찢기고 주위에 떨고 오열하는 유배당한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컸다. 그래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헐렁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생김으로 인하여 그녀가 건드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이러한 아름다움을 발하게 되는 것이었다. 베티 페르난데즈. 그녀도 손님들을 초대하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정해놓은 특별한 날에만 초대를 했다. 사람들은 가끔 거기에 갔었다. 한 번은 그곳에 작가인 드리베라 로셀이 온 적이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못마땅한 점에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으며 꾸민 목소리에 마치 번역을 하듯 어생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브라지아크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퐁파르나스의 시인들도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독일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몽 페르난데즈는 발자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밤새도록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완전히 잊혀서 그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지식이었다. 그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 발자크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인 양 자신이 발자크가 되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라몽 페르난데즈는 지식에서까지도 숭고한 고상함을 지니고 있었고 본질적이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지식을 사용하여 그것의 의문한 무게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다. 길거리나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잔칫날처럼 반가워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반겼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영국식으로 숨도 안 쉬고 웃으면서 말을 건네었다. 그렇게 웃는 사이에 농담은 전쟁 이야기로 옮아갔다. 전쟁에서 마땅히 생겨나는 모든 고통, 레지스탕스나 독일군과의 내통, 배고픔이나 추위, 순교자나 불명예에 대해서까지. 페티 페르난데즈. 그녀는 단지 거리에서 얼핏 본 사람들, 그녀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진열장에 남아있는 상품들, 우유나 생선 등
보충 물품들의 배급, 그리고 그것들이 바닥날 경우 추위나 끊임없는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선천적인 세목들을 알고 있었고 언제나 사려 깊은 우정으로 충실하고 다정하게 그곳에 와 있었다. 페르난데즈 부부는 대독일 협력자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발발하고 2년 후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절대적인, 결정적인 대등함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이 취한 행동과 내가 취한 행동은 대등한 것이었다. 그것은 똑같은 일, 똑같은 연민, 똑같은 구조 요청, 똑같이 나약한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똑같은 미션이었다. 베티 페르난데즈, 그녀가 독일 점령하의 텅 빈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도 또 다른 여인 마리 클로드 카펜트처럼 개 오동나무 꽃이 핀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똑같이 손님을 초대한 날이었다. 그는 검은 리무진으로 나를 기숙사에 데려다 준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입구에 조금 못 미친 곳에 차를 세운다. 밤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서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달려간다. 현관을 지나자마자 큰 휴게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인다. 복도에 들어서자 그녀가 보인다. 한참 전부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걱정스레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녀가 보인다. 그녀가 묻는다. 어디 갔었어? 기숙사에서 자지 않았어? 라고 나는 대답한다. 나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엘렌 라구넬도 묻지 않는다. 나는 분홍 모자를 벗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따뜻한 머리를 푼다. 너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더구나? 안 갔어. 엘렌은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감 선생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마당의 나무그늘 아래에 소녀들이 많이 있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다. 나무에는 큰 램프가 여러 개 걸려 있다. 몇몇 교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교실에 남아 제잘 그리거나 카드 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도 있다.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낮에는 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젊은 사감 선생들은 학생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국립기숙사에서 순수한 백인은 우리뿐이다. 혼혈아가 아주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군인이나 선원 아니면 세관이나 우체국 또는 공공사무소의 말단 공무원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대부분이 빈민구세소 출신들이다. 그리고 몇몇은 이세의 혼혈아들이다. 엘렌 라고넬은 프랑스 정부가 이들을 병원 간호원이나 고아원, 나병 환자 수용소, 정신병원의 보모로 만들고자 한다고 믿고 있다. 또 그들이 콜레라나 페스트의 격리소에 보내어진다고도 믿는다. 그것이 바로 엘렌 라고넬이 매일 하는 생각이다. 그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기숙사에서 도망치겠다고 언제나 울면서 말한다. 나는 담당 사감을 만나러 갔다. 그녀도 혼혈이었는데 그 젊은 여사감은 엘렌과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네가 학교도 가지 않고 기숙사에도 자지도 않았으니 어머니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나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랬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매일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자도록 노력하겠으니 어머니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젊은 여사감은 나를 보고 웃는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나는 외박을 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기숙사 원장을 만나러 와서 부탁했다. 저녁 시간에는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내가 기숙사에 돌아오는 시간을 통제하지 말아달라고, 또 일요일마다 하는 기숙사 단체 산책에 참가하길 나에게 강요하지도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저 아이는 언제나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던 아이예요. 만약 제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저 아이는 도망쳐버릴 거예요. 어미인 나도 저 애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붙잡아 두고 싶으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해요. 원장은 수락했다. 내가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기숙사의 명예를 위해서는 혼혈아들 틈에 백인 몇 명이 끼어 있어야 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가 그렇게 제 멋대로 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공부는 잘 하잖아요. 아들들이 받아둔 성적은 정말이지 끔찍했어요. 제겐 딸아이의 성적만이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그래서 원장은 내가 기숙사를 호텔처럼 들락거리도록 내버려 두게 되었다. 머지않아 나는 넷째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감 선생들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약혼한 건 아니라는 걸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비싼 보석이어서 그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소녀가 지닌 다이아몬드 반지의 값 때문에 소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엘렌 라구넬 곁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의자 위에 길게 누워있다. 내가 곧 기숙사를 떠나리라는 생각에 울고 있다. 나도 의자에 앉는다. 내 곁에 바짝 붙어 누워있는 엘렌 라구넬.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에 취해 나는 온몸의 맥이 풀린다. 원피스 속으로 드러나 보이는 기막힌 몸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그녀의 젖가슴.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젖가슴을 본 적이 없다. 만져본 적도 없다. 엘렌 라구넬. 그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숙사 안을 발가벗고 돌아다닌다. 신이 주신 모든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이 엘렌 라구넬의 몸이고 거기에 비할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균형 잡힌 체격에 젖가슴은 얼마나 이쁜지 마치 몸에서 따로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봉긋하다. 봉긋하게 솟은 가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 가슴처럼 기막힌 건 없다. 작은 오빠의 심부름꾼이었던 중국인 꼬마 소년의 몸도 이 찬란한 앞에서는 무색하다. 남자들의 육체는 무조건 억압하려는 듯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 형태는 엘렌 라구넬의 체형처럼 망가지지도 않는다. 여인의 체형은 지속되지 않고 여름 한철이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날들 동안 유지되는 것이 고작이고 그것마저도 곧 끝나버린다. 엘렌 라구넬은 달라라는 고지대 출신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이다. 그녀는 얼마 전 학기 중에 전학을 왔다. 그녀는 겁이 많다.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가끔 훌쩍훌쩍 운다. 그녀는 산 사람 특유의 분홍빛 혈색이 도는 갈색 피부를 가졌다.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는 이곳 아이들은 모두 빈혈 환자들처럼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만 보아도 그녀가 고지대에서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엘렌 라구넬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학교에 가는 길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숙사의 기초반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수업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녀가 내 몸에 기대어 운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을 쓰다듬어 준다. 그녀와 기숙사에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한다. 엘렌 라구넬. 그녀는 자신이 미인이라는 것도 모른다. 그녀의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둘러 결혼을 시킬 방법만 찾는다. 엘렌 라구넬. 그녀는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남자라도 자신의 약혼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약혼도 싫고 결혼도 싫고 오직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한다. 그녀 엘렌 라구넬. 결국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겠지. 그녀는 나보다 훨씬 예쁘다. 광대 같은 모자를 쓰고 금박으로 장식된 구두를 신은 나보다 훨씬 예쁘다. 엘렌 라구넬은 신부감으로서도 나보다 훨씬 낫다.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 남자는 그녀를 집안에 들어앉혀 놓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룰 수도 있고 그녀가 겁내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얌전히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엘렌 라구넬.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작 그녀 자신은 알지 못한다. 17살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그녀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엘렌 라구넬의 몸은 풍만하고 여전히 순결하다. 피부는 마치 과일들의 속살 같아서 피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다. 엘렌 라구넬. 그녀는 죽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두 손으로 그녀를 목졸라 죽이고 싶은 야릇한 몽상을 하게 한다. 그녀는 밀꽃처럼 아름다운 자신의 몸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내고 있다.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입에 넣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 몸매를 감추지도 않고 내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전혀 알지 못한다.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매일 저녁 가는 그곳, 신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심오해지는 중국인 도시의 그 방에서 그가 나의 가슴을 먹듯 나는 엘렌 라구넬의 젖가슴을 먹고 싶다. 그녀의 밀꽃 같은 젖가슴을 삼켜버리고 싶다. 나는 엘렌 라구넬에 대한 욕망으로 몸이 사그라질 것만 같다. 욕망에 시달려 사그라질 것만 같다.
엘렌 라구네를 함께 데려가고 싶다. 매일 밤 내가 눈을 감고 희열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는 그곳으로. 엘렌 라구네는 그 남자에게 데려다 주고 그가 나와 함께 하던 행위를 그녀와 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몸을 내에 맡기던 대로 엘렌 라구네의 몸을 통하여 그녀의 몸을 가로질러 그 남자의 희열은 나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열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콜랑의 그 남자와 똑같은 육체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녀의 육체는 태양같이 찬란하고 순수한 순간 속에 존재한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녀의 결함과 무지가 눈에 띌 때마다 그녀의 육체는 하나의 꽃으로 피어난다. 엘렌 라고넬,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추상적이고도 강렬한 희열을 내게 주었던 고뇌에 찬 그 남자의, 중국에서 온 정체불명의 남자의 부인이다. 엘렌 라고넬은 중국에서 왔다. 나는 엘렌 라고넬을 잊지 않았다. 그 고뇌에 찬 남자도 잊지 않았다. 그를 떠난 후 2년 동안 나는 어떤 남자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스럽게 몸을 지켜오면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여기, 이곳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삭막하고 끔찍하도록 엄격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우리 집뿐이다. 가장 궁극적인 확신, 즉 훗날 작가가 되리라는 확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뿐인 것이다. 나중에라도 또다시 내가 흔들리게 된다면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여기일 것이다. 콜랑의 독신자 아파트에 있을 때면 이곳은 신선하고 새로운 빛에 감싸여 나타난다. 이곳은 사람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다. 폭력과 고통과 절망과 불명예가 난무하는 곳이다. 콜랑은 바로 그런 곳이다. 강 건너에 일단 강을 건너기만 하면. 나는 엘렌 라고넬이 어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먼저 기숙사를 떠난 건 그녀였고 그건 내가 프랑스로 떠나기 훨씬 전이었다. 그녀는 달나로 돌아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새로 부임해 오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었다. 어쩌면 내 기억이 틀릴지도 모른다. 엘렌 라고넬에게 일어나리라고 나 혼자 생각했던 일과 어머니의 요청대로 할 수 없이 떠났던 일을 혼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이었는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야겠다. 그렇다. 그는 아편을 피우러 가기 위해 심부름꾼들의 돈을 훔친다. 그는 어머니의 돈도 훔친다. 장롱을 뒤져서 훔친 돈으로 도박을 한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앙트르 뒤메르 지방에 집을 한 채 샀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계속 도박을 한다.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집을 판다. 그래도 충분치 않다. 언제나 모자라다. 그는 어린 나를 카페 라 쿠퍼의 손님들에게 팔아넘기려고까지 한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직 더 살고 싶어하는 건 그를 위해서다. 그에게 먹을 것을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10년을 저축하여 어머니는 큰오빠에게 앙부아저 근처에 땅을 사주었다. 그것을 그는 단 하루 만에 저당 잡힌다. 어머니는 이자를 갚는다. 이미 불목한 나무들로 장만한 모든 물건들도 단 하룻밤에 사라진다. 숨이 꺼져드는 어머니의 돈까지 그는 훔쳤다. 큰오빠는 장롱을 뒤져서 직감적으로 어느 시트, 어느 틈바구니에 돈을 숨겨 놓았는지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결혼반이나 보석, 식량 같은 것들을 수없이 훔쳐갔다. 그는 도의 돈, 심부름꾼들의 돈, 작은 오빠의 돈까지 훔쳤다. 내 돈은 말할 수도 없이 많이 훔쳤다. 필요하다면 자기 어머니도 팔았을 사람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정이를 불렀다. 그는 그 슬픔의 감정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공정이는 유언장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를 거의 희생시키다시피 하면서 큰아들만 모든 유산을 받게끔 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함. 나는 서명했다. 그 유언장에 동의했다. 큰오빠는 눈을 내리깔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게 느껴졌는지 그는 진지했다. 파리가 독일군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쫓기는 몸이 되었다. 남프랑스에서 독일군에 협력한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그는 내 집으로 왔다.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쫓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했다. 어쩌면 그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을 밀고 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그가 못할 짓이라고는 없었으니까. 집에 왔던 그날 그는 매우 상냥하고 다정했다. 이 일을 저질렀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는 항상 그렇게 친절해지곤 했다. 남편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말했더니 큰오빠는 그를 동정하기도 했다. 오빠는 사흘 동안 집에 머물렀다. 그의 도백을 잠시 잊고 있던 나는 어느 날 아무런 자물쇠도 채우지 않은 채로 외출을 했다. 그는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쓰려고 내가 간직해 두었던 식량 배급표와 쌀 배급표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들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엔 침실에 있는 작은 옷장을 뒤졌다. 또 찾아냈다. 모아두었던 돈 5만 프랑을 지폐 한 장 남기지 않고 몽땅 쓸어 넣었다.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그는 내 집을 떠났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나는 그가 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행동을 너무도 창피해 할 테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짜 유언장 사건 이후에도 입에 풀칠할 돈조차 남지 않게 된 그는 가짜 루이 14세의 성도 팔아넘겼다. 유언장이 그랬듯 매매 증서 또한 위조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죽고 나니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친구도 없었다. 그는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따금 함께 사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몽파르나스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시키기 위해 만나는 여자들이었다. 어쩌다 일을 시키지 않은 여자들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지내는 남자들은 전부 돈 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아주 고독하게 살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고독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한낱 건달에 불과했다. 늘 시시끌렁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겁을 주었지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못했다. 우리를 잃고 나자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깽도 못되고 단지 집안에 있는 건달일 뿐이었다. 장롱 속이나 뛰지는 좀도도 총도 없는 살인자였다. 그는 자신이 위험해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건달이란 그런 인간들이다. 단결성도 없고 큰일도 못 벌이는 겁 많은 자들인 것이다. 그도 겁쟁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이상하게 살았다. 투르에서 그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카페 심부름꾼들 뿐이었는데 이들을 통해 경마장의 비밀 정보를 미리 빼내곤 했다. 그 외에는 카페 뒷방에서 벌어지는 포크판에 죽치고 있는 술 취한 여자들이 고작이었다. 그는 점점 그들을 닮기 시작하더니 눈이 충혈되고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술에 취해 살았다. 이제 투르에 그 소유의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군데에 있던 땅을 팔고 나니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다. 1년 동안 그는 어머니가 새를 들었던 창고에서 살았다. 1년 동안 소파에서 잤던 것이다. 창고 주인도 처음엔 그를 봐주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를 쫓아냈다. 그 1년 동안 그는 우선 저당 잡혔던 가구들을 되찾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하나씩 창고에 있는 어머니의 가구들을 걸고 노름을 했다. 청동 불상들, 녹그릇들, 침대, 그 다음에는 찬장, 급기야는 침대 시트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은 아무것도 갖고 나갈 것이 없어졌다. 시트 한 장, 그릇 하나 없고 남은 것이라고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인 그런 날이 온 것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1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자기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파리에 있는 사촌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말제르브에서 하인들이 쓰는 방을 하나 구했다. 50살이 넘어서야 난생 처음 직업을 갖고 첫 봉급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해상보험회사의 사원이었다. 내 기억에 그는 15년 반 동안 계속 그 일을 했던 것 같다. 그 후 그는 병원으로 갔으나 거기서 죽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죽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장롱 속을 뒤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자식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모성애를 남몰래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녀의 아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시인 앞에서가 아니라면 그런 모성애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 같다. 어머니가 그에 대해 얘기하는 건 늘 똑같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세 아이 중에서 제일 똑똑하게 되었을 아이예요. 가장 예술가적이고 가장 예민한 아이예요. 이 어미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애예요. 그리고 또 말했다. 나 몰랐어요. 이런 직감을, 이처럼 깊은 애정을 아들한테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대도 못했어요. 큰오빠와 나는 딱 한 번 만났다. 그는 죽은 작은 오빠 얘기를 했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야. 내 동생, 우리 폴로가 죽다니 정말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이 또 하나 있다. 사댁에서 식사할 때의 일이다. 우리 세 남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오빠들은 각각 17, 18살이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다. 큰오빠는 작은 오빠와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자기 포크를 내려놓더니 그 다음부터는 작은 오빠만 본다. 아주 오랫동안 그를 보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협박을 한다. 음식 때문이다. 그는 동생에게 조심해, 그렇게 많이 먹지 마 라고 말한다. 작은 오빠는 대답이 없다. 큰 오빠는 계속 말한다. 제일 큰 고기 덩어리는 항상 내 것이야. 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왜 오빠 거라는 거야? 하고 내가 묻는다. 원래 그런 거니까. 큰 오빠가 대답한다. 나는 말한다. 난 오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다. 큰 오빠는 동생이 대들기를 기다린다. 식탁 위에 놓인 주먹을 움켜쥐고서 한마디만 날아오면 동생의 얼굴을 뭉개 놓으려고 벼른다. 작은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얼굴이 창백하다.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꿰는 것이 보인다. 큰 오빠가 죽은 날은 날씨가 어물했다. 봄이었고 아마 4월이었던 것 같다. 내게 전화가 왔다. 큰 오빠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큰 오빠의 삶이 끝나기도 전에 죽음은 이미 그의 곁에 와 있었다. 살아 있으면서도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 작은 오빠가 죽은 날 이후로 그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노라였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면서 큰아들을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루아르 지방이었던 것만 알 뿐 그녀의 무덤이 어느 묘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나는 이제 기억이 없다. 그들은 둘 다 무덤 속에 있다. 단 둘이서 당연한 일이다. 그 광경은 눈부신 광채에 쌓여 있다. 황후는 매년 같은 시각에 갑자기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우기에는 몇 주일씩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달빛조차도 새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온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반대로 근교에는 씻은 듯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달이 없는 밤에도 하늘은 빛났다. 그래서 땅 위에, 물 위에, 길 위에, 그리고 벽 위에도 그림자가 어렸다. 나는 낮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햇빛이 모든 색깔을 퇴색시키며 짓누른다. 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한다. 밤의 푸른 빛은 하늘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늘은 세상의 본질을 덮고 있는 모든 불투명함의 저편에 그 너머에 있었다. 나에게 하늘은 밤의 푸른 빛을 가로지르는 순수한 광채와 모든 빛깔을 초월한 차갑게 녹아드는 빛을 떠오르게 한다. 빈농에서였다. 때때로 슬픔에 잠길 때면 어머니는 이륜마차에 말을 맨 다음 나를 태우고 근기의 밤하늘을 보러 들판으로 가곤 했다. 그런 밤이면 나는 어머니를 소유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늘에서는 순수하고 투명한 폭포처럼 침묵과 부동의 물기둥처럼 빛이 쏟아져 내렸다. 대기는 푸르고 손에 잡힐 듯 했다. 푸른 빛, 하늘은 그 반짝이는 빛으로 끊임없이 맥박치고 있었다. 밤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고 눈이 닿는 곳까지 강의 양쪽으로 펼쳐진 들판을 온통 비추고 있었다. 밤은 하루하루 새로웠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밤의 소리는 들깨들의 소리였다. 그들은 신비를 향해 지저대고 있었다.
그들은 밤이 만들어낸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마을과 저 마을에서 서로 화답하며 지저댔다. 마당의 오솔길에 서 있는 사과나무의 그림자는 검은 잉크빛이다. 온 정원이 대리석처럼 미동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 집도 기념비처럼 음산하게 우뚝 솟아있다. 내 옆에서 걷고 있던 작은 오빠도 텅 빈 거리로 열려있는 대문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한 번은 그가 학교 앞에 오지 않았다. 운전기사 혼자 검은 승용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 기사는 작은 주인님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사댁에 갔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운전사인 자기는 사이공에 남아서 나를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기숙사에도 데려다 주라는 분부를 받았다고 했다. 그 작은 주인님은 며칠 후 돌아왔다. 여전히 검은 승용차 뒤편에 앉아 시선을 피하기 위해 불안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바로 거기서 학교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키스를 했다. 키스를 하면서 그는 울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계속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도 이런 걸 이해하시겠죠? 오랜 세월을 살아논 아버지 역시 적어도 한 번쯤은 저처럼 이런 열정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으실 테지요?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빌었다. 그러니 저의 이런 열정을, 이런 광기를, 백인 소녀에 대한 이런 미칠 듯한 사랑을 가질 기회를 단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요구했다. 그녀를 프랑스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녀를 사랑할 시간을 주세요. 1년만 더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아직 이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직도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새롭고 또 강렬해요. 지금 그녀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너가 죽는 걸 보는 편이 낫다고 거듭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아리에 담긴 차가운 물로 함께 목욕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사랑은 아직도 죽고 싶을 만큼 열렬했고 그것은 이젠 위로할 길 없는 희열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후회할 건 없다고 말하며 그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데라도 떠나버려야겠다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힘겹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 거리는 메콩강에 이르러야 끝이 나는 빈 농의 긴 거리들 중 하나다. 그곳은 저녁이면 언제나 인파가 줄어든다. 그날 저녁에도 여느 때처럼 정전이 된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내가 그리로 나오면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고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 나는 달린다. 어두움이 무서워서 달린다. 점점 더 빨리 달린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다른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문득 그 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고개를 돌려본다. 키 크고 마른 여자가, 너무 말라서 해골처럼 보이는 여자가 나를 보고 웃으며 달려온다. 그녀는 맨발로 내 뒤를 쫓으며 나를 잡으려 한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안다. 백인 근무지의 미친 여자, 빈농의 미친 여자다. 내가 그녀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그녀가 밤에는 혼자 중얼대고 낮에는 종종 저기 근무지 앞 거리에서 공원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쳐대며 달려온다.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때 나는 8살이었다. 그녀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를 놀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 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가장 두려웠던 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은 나의 이성,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표현이다. 그래도 더 설명해 보자면 그건 나의 온몸으로 느꼈던 선명한 두려움이었다. 다시 말해, 만일 그 여자의 손이 내 몸을 약간 스치기만 했어도 죽음보다는 더 극악한 광난 상태에 이르고 말았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나는 이웃집 정원까지 그리고 다시 우리 집까지
간신히 달려와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입구에서 쓰러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줄곧 내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와 비슷한 두려움을 느낀다. 어머니의 상태. 나는 아직도 이 상태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상태, 그 이상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 상태로 인해 어머니가 결국은 자식들과 격리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큰오빠나 작은오빠가 아닌 내가 될 것이다. 오빠들은 그런 상태를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고 몇 달 후 4.20에서였다. 저녁 늦게 우리 가족은 테스타르 거리에 있는 어떤 집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도어도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하지만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느껴졌다. 문득 내 옆자리,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 어머니는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약간 몽롱한 눈으로 정원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과 눈빛에 젊음이 감도르고 있었다. 정숙함을 지키기 위해 억누르고 있던 행복이 엿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곁엔 도어가 있었다. 도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 놀라운 여자는 내가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 즉 그녀의 얼굴이나 행복한 모습, 아름다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낯익은 어머니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난 하나의 대용물이었다. 어머니 외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순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마치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미 예전의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머니의 영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맑은 정신에서도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시점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외마디 소리. 그것은 모든 장면들을 치명적으로 얼려놓은 얼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다. 어머니가 뒤돌아보았다. 온 도시가 근무지 앞의 그 미친 거지 여자로 들끓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내에, 논두렁에, 시암의 변두리 거리에, 메콩 강가에 나를 겁에 질리게 했던 그 미친 여자가 가득했다. 도처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어디에서 떠나왔건 항상 캘커타로 오고야 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운동장에 있는 사과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거기 그 미친 여자 곁에서는 언제나 어머니가 벌레에 물리고 파리떼가 들러붙는 그녀의 발을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 미친 여자에게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딸이 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데리고 2만 킬로미터나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데리고 다니기가 싫어져서 아무에게나 딸을 주어버리겠다고 한다. 자, 데려가세요. 이젠 아이가 없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죽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벌써 한 무더기나 된다. 그러나 사과나무 밑에서 잠자는 이 여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오래 살 것이다. 그녀는 집 안에서 레이스 옷을 입고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그녀는 지금 도로에 인접한 경사진논에 서 있다.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치고 웃는다. 그녀는 신비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 죽은 사람도 깨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깨우는 소리다. 그녀는 밤낮으로 방갈로 주위를 서성인다. 방갈로에 있는 백인들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한다. 언젠가 그녀가 떠나려 하면 그녀를 따라가 보라. 그러면 그녀가 떠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산길로 들어선다. 숲을 가로지르고 시암 산맥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평원 저 건너편의 노란빛과 초록빛으로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계속 걷는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를 향해 걸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숲의 비탈길을 휘청휘청 걷는다. 그녀는 숲을 지나치고 또 지나친다. 숲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아주 무더운 지역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점 없다. 모기들, 죽은 아이들, 매일같이 내리는 비가 있을 뿐이다. 곧이어 삼각주가 나타난다. 지구에서 가장 큰 삼각주들이다. 검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이 삼각주들은 치타공을 향해 있다. 그녀는 도로를, 숲을, 차밭을, 붉은 태양을 지나서 이제 그녀 앞에 펼쳐진 삼각주를 둘러본다. 그녀는 지구가 도는 방향을, 언제나 머나먼 동쪽 방향을 향한다. 어느 날 그녀는 바다에 이른다. 그녀는 소리친다. 새소리처럼 신기한 소리로 낄낄거리며 웃어댄다. 그 웃음소리 덕분에 그녀는 치타공 강을 건너던 중국 배를 만난다. 어부들은 쾌히 그녀를 태워주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벵갈만을 건넌다. 이윽고 캘커타 교회의 쓰레기장 옆에서 그녀가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다가 또다시 나타난다. 이번에는 캘커타 프랑스 대사관 뒤에 있다. 그녀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공원에서 잔다. 그녀는 밤 동안은 거기에 있다가 새벽에는 겐지스 강가로 간다. 언제나 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이제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먹고 잔다. 조용한 밤이 되면 월계수와 장미꽃이 있는 공원 안에서 머무른다. 어느 날 나는 그곳을 지나게 된다. 17살 때다. 영국인 마을에 있는 대사관의 정원이다. 계절풍이 불 때여서 테니스장은 텅 비어 있다. 겐지스 강가에는 나병 환자들이 쭉 늘어앉아 웃고 있다. 우리는 캘커타에 기항하고 있다. 전기 여객선의 고장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내를 구경한다. 내일 저녁 우리는 다시 떠난다.